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진행을 맡은 저는 이영길입니다. 매주 뜨거운 이슈들을 모아서 그 의미와 행간을 살펴보고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함께해 보겠습니다. 저희와 앞으로 매주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이자 순천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는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설주환 변호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천 변호사님은 순천의 천하람이다라고 네, 소개를 하셨는데 고향은 이쪽이 아니시죠? 네, 고향은 저 대구입니다. 순천과의 이 어떤 인연 어떻게 네. 된 건가요? 사실 저는 뭐 특별한 인연은 없었고요. 지난번에 총선에 출마하면서부터 출마하고 그 후부터 이제 살고 있는 약간 뭐 새내기 순천 시민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이제 벌써 한 3년 됐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네. 그 전에 순천에서 활동을 좀 하셨고 네네네. 이쪽 호남 출신이시고 네네네. 달갑지만은 않으시겠어요? 천 변호사의 존재가. 제가 그 천 변호사를 어디서 제일 처음에 봤었냐면 순천 아랫장에서 그때 총선 때 지난 총선 예. 때 피켓 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변호사라고 하는데 난 처음 보는데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가지고 상당히 근데 그 뒤로 이제 스토리를 알게 되면서 대단하다 참 야 저렇게 하는 특히나 젊은 청년 정치인이 없는데 참 대단하다 생각.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상당히 그 뒤로도 훨씬 지금 뭐 천하람 뭐 위원장이 활동을 뭐 전국적으로 잘 해주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의 더 행보가 더 기대가 된다고.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대단할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아니 우리가 수도권에서 출마할 때 뭐 아무나 가서 출마하잖아요. 그렇죠. 뭐 네. 꼭 그 동네 출신이어야지 출마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수도권 정치의 수준을 오히려 높여준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인재풀을 그만큼 넓게 쓸 수가 있으니까. 게다가 그냥 단순히 인구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누가 와서 살겠다고 하면은 좀 환영이죠. 환영해줘야죠. 네, 환영이죠. 저도 저희 가족이 이사 오고 나서 순천 인구 많이 늘었습니다. 예. 제가 이사 올 때만 해도 저희 순천이 인구 기준으로 27만. 예, 네. 저희가 그 호남 전체에서 한 5위권, 막 5위, 네. 4위 이랬는데 요새는 3위잖아요, 바로.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로 나름 기여하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두 분 모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정치 논객으로 또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첫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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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장 중단하라! 저희 촌철살인이 뽑은 첫 번째 이슈, 조여오는 검찰 수사, 이재명 대표 나 지금 떨고 있니?로 꼽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9일 검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날 검찰은 민주당 당사 내에 있는 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이 점점 심각치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현장에 있었었는데 그 우연찮게 이제 뭐 저도 연락을 받고 이제 당사로 가서 현장에 있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대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이렇게 밤 11시까지 아마 그 대치를 하고 있다가 아마 일단은 검찰이 다시 물러가고 다시 이제 그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일단 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 내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실체 진실을 파악하는 것도 우선이지만은 이걸 당의 뭐 민주연구원이 뭐 8층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거부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 김용 부원장이 상근자가 아니에요. 비상근이고 또 10월 11일 날 이번에 임명을 됐거든요. 그 뒤로 한 3차례 한 3시간 정도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 개인 컴퓨터도 없고 지금까지 뭐 공용 컴퓨터로 쓰고 뭐 본인의 개인 비품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다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그것도 중앙당사의 야당의 중앙당사의 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쉽게 최근 한 20년을 떠올려 봐도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일단 저지를 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출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는 전달한 것으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거부를 했죠. 예,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민주당 당사가 성역이냐? 네. 검찰 법원이 발부했으면 영장 집행할 수 있게 도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맨날 돌고 도는 겁니다. 예. 사실은 저희도 작년에 저희가 야당일 때 예. 김웅 의원 의원실 압수수색 할 때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거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검찰이 혼자 하는 거면은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검찰이 가끔 가다가 이제 영장 없이 긴급 압수수색 이런 거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예. 때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웅 의원 의원실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주당사도 마찬가지고 법원에서 영장을 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 정부가 우리를 탄압한다 이게 좀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저해하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게 지금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안 좋은 게 김용이라는 사람이 체포영장까지 나와서 체포가 된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뭔가 돈과 관련해서 실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뭐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이 나온 지 몇 번 안 됐다, 자료도 없을 거다 하지만 사실 정확한 거는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당에는 들어오지도 마라? 이거를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사에 대한 이건 저는 국민의힘에 대한 똑같은 압수수색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똑같이 막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맞아요. 예, 예. 그건 뭐 누구도 당사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우려를 하는 것은 지금 어저께 이제 그 김용 부원장에 대한 혐의 사실이 대선 자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검찰에서 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어떤 범죄 사실을 썼을 거예요. 저도 그렇죠. 범죄 사실을 예. 봤지만은 예. 근데 좀 불명확해요. 본인들은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서 뭐 언제 뭐 대선 자금을 건넸다 예. 이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김용 부원장이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외에 어떤 자료가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특히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검찰에서 소상하게 밝혀주면 그 부분 변호사가 입회를 해서 아니면 변호사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저께 압수수색은 저는 다분히 저는 검찰에서 이건 민주당에 대한 어떤 뭐 망신주기식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분은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밖에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사실은 혐의를 좀 봐야 되잖아요. 네네. 혐의를 보셨다고 했고 범죄 네네. 사실에 대해서. 근데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8억 원을 마련하고 대장동의 민간 사업자죠. 네. 그 8억 원이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전해지고 또 그것이 유동규 기획본부장에게 전해지고 마지막으로 김용 부원장에게 갔다. 상당히 소상한 이 스토리가 나오고 또 금액도 8억 원 상당이다 나오거든요. 이게 보시면 저도 이렇게 그 금액 지난해부터 나온 이 관련 뉴스들을 쭉 이렇게 찾아보시면 금액은 딱 8억 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근데 제일 처음에는 이게 뇌물이었었어요. 유동규 씨가 이걸 뇌물을 받았다라고 돼 있었는데 어저께는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면 정치자금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예. 이게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뇌물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만 돼도 굉장히 중형입니다. 예, 특히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무기징역까지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중형이에요. 근데 정치자금법은 자기가 전달해 준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게 되면 형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김무겸 의원의 의혹 제기가 이게 사실로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냐. 예. 특히나 어저께 밤에 유동규 씨는 또 나왔어요. 예. 구속기간 만료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찰과 유동규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지 않겠느냐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뇌물에서 정치자금으로 바뀌냐 이 말이죠. 물론 이것을 검찰에서는 이거 명백하게 뭐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민주당에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에 이 비슷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뭐 한명숙 재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신계륜 의원, 김재원 의원의 그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시 진술에만 의존했어요. 근데 신계륜 의원 측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당시에 그 의원실 내에 있는 소파에서 돈을 건네주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소파가 없는 거예요, 의원실 안에. 그래서 아예 이게 틀어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장소 다 맞춰져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당에서 이것을 뭐 압수수색을 도와준다는 것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아니 정치자금법 8억도 예. 큰 범죄예요. 이거 뭐 뇌물도 크지만은 예. 정치자금법 8억 그 대선 자금으로 갖다 주고 이것도 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입을 열었다라는 거는 게임 체인저고, 그거는 아무리 유동규가 입을 열라고 해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물증이 뒷받침 안 되면 이거 솔직히 안 돼요. 그리고 또 보면은요, 유동규, 김용 원래 이런 사람들 다 가까운 사이거든요. 예. 근데 가까운 사람들, 게다가 유동규가 8억을 건넸다고 해도 유동규도 벌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한패라고 할 만한, 게다가 같이 형사 책임을 지는 공범의 진술이라는 거는 원래 신빙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러면 이 진술을 따라가서 정말로 여기에 부합하는 물증이 있느냐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그때 같이 했던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가까운 사람한테 대선 자금을 뭐 8억을 받고 어쩌고 이런 얘기 나왔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안 할 겁니까? 당연히 하라 그럴 겁니다. 민주당 했겠죠. 입장에서도. 네.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보면 이 진위를 파악하는 거는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민정 의원이 뭐 당사가 민주당의 심장이다 뭐 그러는데, 뭐 사실 저는 검찰이 나름대로는 축소했다고 보거든요. 예. 이거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민주당에 있는 거의 모든 자료 다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선 관련한 문제니까.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검찰이 민주연구원만 보겠다라고 한 거는 이런 정치적인 배려를 나름대로 한 거다. 이것까지 거부하기는 좀 어렵다. 검찰이 정치적 배려를 한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은 이제 19일 체포된 김용 이 부원장이 어떤 분이냐.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서 나의 분신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측근 논란이 있을 때는 측근이라면 김용 정도는 돼야지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러면서 이게 사실 자연스럽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당연히 이런 분석. 이 혐의를 근거로 해가지고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된다면 대선 자금이 그럼 누구에게 쓰였겠습니까? 예.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에게 쓰였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재명 지금 당 대표에게까지 이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김용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최측근으로 불리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 정진상 지금 이제 정무실장에 대해서도 또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간에,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저도 실체는 모르고 저는 무고하다고 믿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도 참 답답할 거예요. 예.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조여오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죠. 누구든 수사를 받는다거나 재판을 받는다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말 무고하든 안 무고하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도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명백하게 어떤 증거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의법조차 처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어저께와 같은 어떤 정치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을 항의를 하고 이것을 지켜줄 수밖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방어막을 쳐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는데, 이 상황이 이재명 당대표, 대표가 되겠다고 했을 때부터 제기됐던 사법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는 것이고,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리스크가 더불어민주당 리스크로 확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예. 봐요. 왜냐하면 다음 공천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쪽에 강하게 붙고 옹호를 해주자니 이게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나까지 휩쓸려 갈 예. 수가 있고, 그렇다고 이게 또 줄을 안 서자니 또 이재명 대표가 살아 있거나 아니면은 이게 사법 절차가 총선 때까지 마무리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하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이 돼서 민주당 의원분들도 되게 지금 복잡하실 거다. 근데 다만 그럴 때 명확한 거는
당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물론 소중한 자원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요. 플랜 B가 있었다면 저는 이미 정무적으로도 못 봤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측근에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법적 판단까지 가기 전에 원래 정무적 판단에서 이게 좀 잘려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걸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갈수록 또 사법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구성원들도 중립기업 박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희가 두 번째 이슈를 이재명 재판, 사법 리스크 현실화 꼽아왔는데 자,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사실 당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실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저는 기소라고 봐요. 이게 이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혐의에 관련해서는 아니 이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 내가 협박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뭐 그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던 것은 형을 강제 입원 시켰느냐 지시를 했느냐 나는 하지 않았다. 근데 강제 입원을 시킨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됐던 것이고 재판을 받았지만은 결국 무죄가 됐던 것인데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너 이것을 시켰느냐? 그러니까 나는 안 시켰다. 이렇게 하면 시킨 정황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 그 사람을 기억하냐? 근데 기억하지 못하겠다. 아니 잘 모르겠다. 기억에서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근데 과거에 시장이고 또 정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사진도 찍고 같이 뭘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서 왜 너가 기억을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죄를 묻는다는 것은 저는 글쎄요 이 부분이 합당한가 싶습니다. 천 변호사님. 네, 저는 근데 이제 이 재판은 별로 국민들의 관심이 없을 거라고 봐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금품까지 나온 상황에서 사실 재판은 그럼요. 이건 그냥 말 가지고 그냥 말을 잘했니 못했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이제는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고 결국 이제 뭐 김용이든 유동규든 뭐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 돈이 정말로 대선에 쓰였는지 쓰였다면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 그게 핵심일 거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방어는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저도 이거 그냥 하는 건가 싶었는데 자료를 10,000쪽을 뭐 검찰에서 냈다라고 하거든요. 증거 자료를.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당시 처장이 둘이 서로를 알았을 거다. 그리고 서로 같이 협력을 했을 거다라고 할 만한 거의 모든 증거를 다 넣어놨을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당시 성남시,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백현동 용지 변경 안 해주면은 이거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뭐 협박했다 이런 건데 그러면 당시에 성남시랑 국토부랑 주고받은 온갖 공문 관계자 진술 다 넣어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진술이 묘하게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나를 좀 압박했다 이 정도였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협박했다. 이거는 좀 구체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에서 이 사건은 좀 잊혀지겠지만은 생각보다 열심히 안 하면은 방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이것도 녹록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 선거법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방위산업체 주식 논란이 또 있었어요. 이거 떼볼 수 없는 게 그러면서 우리 전재수 의원이 이에 대해서 또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졌잖아요. 네네. 대통령 선거 진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이 진 것이 아닙니다. 좁게는 이재명 후보 개인이 대선에서 진 것입니다. 좁게는. 네. 그러나 넓게 크게는 민주당이 진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1,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이게 널브러져 있는데 주식을 혼자 산 거죠.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 물론 주식 거래 할 수 있죠. 누구나 자본시장에 참여해서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지지자들을 생각하고 또 일국의 대선 후보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는데 그걸 생각을 한다면 극히 개인적 이익, 개인적 사익에 해당하는 이 주식 거래 이건 상당히 엄청 대한민국 전체 공익을 내걸고서 했던 분 또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매 시점, 예. 그러니까 이제 구매를 그 주식을 이제 매입하게 된 시점에 대해서 뭐 그게 대선 이후인데 왜 그때 이렇게 자숙하지 못하고 주식 그 투자를 당시에 했느냐. 주식 투자를 했느냐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저는 뭐 그러면 그 뭐 집에서만 있을 수는만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집에서만 그리고 있었었는데 원래 주식 투자를 예. 많이 하시던 분이었고. 네, 원래 예. 그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보면 또 과거에도 샀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잘 아는 주식이었던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샀고, 또 뭐 이제 일각에서는 그래요. 이제 뭐 태조 이방원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 태양광, 그다음에 그 조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예. 그다음에 뭐 방산, 예. 그다음에 원자력. 요즘 잘 나가는 이 거죠. 다섯 가지가 주식에 상당히 이번 올해 들어서 예. 그 테마주였거든요. 약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꼭 방산이라고 볼 것인가? 조선업이죠. 조선업이죠. 네, 어찌 조선업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물론 잠수함도 만드는 회사이긴 하지만은 이게 과연 그 방산인가? 저는 조선업, 왜냐면 조선업이 지금 LNG 선을 지금 수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좋아요, 수익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래서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예. 지금 전재수 의원이 이제 지적한 부분에 예. 대해서는 저도 뭐 일견 뭐 타당하다. 근데 또 그것을 가지고 이재명 그 대표의 아주 그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그걸 또 전재수 의원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전재수 의원 그렇게 감싸주시면 문자 폭탄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는 감싸준 게 아니라 그러한 지적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다 해서 이재명 당 대표를 뭐 흠집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저는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설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예. 저는 이 모든 논란은 안민석 의원이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갈치. 네, 이 갈치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갈치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네.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 논란에서 빠져나오는 국면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식도 파셨고 이 논란이 수그러드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팔았다는데 이건 뭐 어떡하냐라고 하는 국면이었는데 전재수 의원 얘기는 사실은 지지층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야 우리가 선거 지고 우리는 정말 시금을 전폐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정작 후보가 이렇게 주식 투자했다. 이게 뭐 방산인이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좀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 아프다.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에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빨리 정상으로 회복하냐, 이게 엄중하게 보는 거냐 이런 건데 저는 오히려 전재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고 잘 넘어갈 수 있는 출구적인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안민석 의원이 느닷없이 과한 충성 경쟁을 한다고 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오히려 커져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재명 대표한테 가능하면 우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 게다가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산에서 거의 한 10년, 20년 가까이 고생해가지고 어렵게 지금 의원하고 계시는 예. 분한테 너무 과혹하다. 저는 그래서 이 논란 자체가 민주당에 득이 될 게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어떤 현상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네. 현재 그 전당대회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이재명 대표의 이 어떤 그 권한 행사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당내 장악력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계속 흔들어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이번에 전재수 의원,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측면의 해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소위 뭐 친명계, 예. 그다음에 친문계 이렇게 있는데 뭐 정치는 어디나 개파라는 게 있습니다. 개파 없는 정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뜻을 같이 하거나 가치관을 같이 하는 같은 당이어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뭐 친윤도 있고 뭐 비윤도 있고 또 반윤도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이고 지금은 적전 분열 현상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아마 저는 그 보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의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저는 그 당원들의 적극적인 열정과 어떤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런 것이 바탕이 돼야지 당은 움직여요. 그럼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서 당원들의 어찌 보면 니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원래 당사에 잘 출입이 안 되는데 지금 당사 2층에 당원 존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원들이 당사에 그래도 당원증만 있으면 그것만 되면 이제 충분히 자유롭게 드러나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뭐 데모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이 더 있거든요. 어저께도 이제 검찰 그러니까 19일에 19일에 있었던 나갔었을 그 때. 19일에 예. 있었던 압수수색에서도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응원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예. 민주당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급한 용무가 있거나 그랬을 때 당사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당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당원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뭐 당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어떠한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뭐 다른 당 그리고 곧 이야기니까. 국민의힘 얘기하면은 제가 급격히 위축될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민주당 다만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의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뭐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고충도 있으시겠지만은 결국 저는 민주당이 누구 수호하는 거 시즌 2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늪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서 저희 당도 뭐 잘하는 거 없지만은 좀 서로 잘하게 경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국 수호에 상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저희 당으로서도 그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어찌 보면 그 조국 수호 때부터 해가지고 정권을 뺏겼다라는 어떤 단초가 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본인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이것과 당은 별개다. 나는 예. 내가 이거 준비할 테니 당에서는 민생 그다음에 정책 이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 개정안도 그런 일환이거든요. 이제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이 잘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그런 압수수색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곡관리법까지 넘어가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는 더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자 말씀하셨던 국민의힘의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초전 장외 신경전과 앞으로의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 주류가 잘 못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당 주류가 못하니까 유승민 대표가 가지고 있는 유능한 프레임이 더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예. 경제 전문가 뭔가 좀 더 잘할 것 같은 느낌. 예.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이 뜨는 거는 그만큼 당 주류에 대한 엄청나게 센 경고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슷한 얘기지만은 TK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TK 지지율이 안 올라가면은 보수층 지지율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나경원 의원한테 뒤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TK에서도 유승민이 굉장히 바람을 타면서 이제는 보수층에서도 나경원 의원과 비슷하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근본은 똑같습니다. TK에서도 갑자기 유승민 대표가 막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당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유승민이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배신자고 나발이고 이거는 이 유능한 사람이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하자면은 안 그러면 총선 지겠다 이거. 예. 어렵게 대선 이겨놨는데 총선에서 또 소수당 되면 뭐 하냐. 중도 확장성 있는 유승민 내세워가지고 총선 이기고 보자라고 하는 심리가 전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나요 지금? 왜요? 뭐 당에서 좀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제 마음인데요. 뭐 제 의견을 얘기하는데. 그 상대당에서 얼마 전에 네. 전당대회 치르셨잖아요. 네네네. 이제 사실은 좀 민주당 전당대회는 싱거웠는데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만 보면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그렇게 뭐 박빙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하는데. 뭐 저는 전당대회보다도 전당대회 가기까지의 과정이 더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어찌 보면 윤심에서 벗어난 인물이 지금 당 대표 후보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과연 당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지금 뭐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7대 3이지 않습니까? 예. 당심 70, 그다음에 그 당원 여론조사? 70,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30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아예 30도 없애버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경원 지금 전 의원도 계속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왜 이게 민주당 지지층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되느냐? 우리 당대표를 그렇죠. 뽑는데 예. 실상 솔직히 민주당 당원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누가 뽑히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룰에 대한 이 문제.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일 처음으로 이 룰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저는 과연 민심과 이것이 같이 갈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우리 천 변호사처럼 이렇게 좀
당을 위한다, 객관적으로 위한다는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국민들의 마음 이걸 5대5까지 늘려야 된다, 아니면 40%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승민은 절대 안 된다라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근데 당원들이라고 해서 저는 아까 TK의 여론조사 결과 상당히 저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TK 지역을 기반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정말 저번에 그 이준석 대표의 그 김광석 공원에서의 연설, 예. 저는 굉장히 저도 1시간 정도 그 계속 들으면서 굉장히 연설이 호소력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대구도 변하고 있구나.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저는 유승민 전 대표의 어떤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지지율과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에서 어떤 룰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게 상당히 좀 전당대회 전에 그 과정에서의 어떤 뭐 흥미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봅니다. 저도 설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게, 일단 이게 약간 대입을 해보면 편합니다. 우리 전남 광주에서도 예. 민주당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지금 너무 완벽해서 지지한 사람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민주당이 막 너무 좋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지하는 민주당이 좀 더 개혁되고 혁신되고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주면 내가 얼마든지 지지할 그게 있다. 그러니까 비판적 지지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개혁되길 바라는 거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구에서도 뭐 그냥 뭐 막무가내로 그냥 국민의힘 찍으시고 이런 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는. 물론 국민의힘에 기본적으로 좀 정서적으로 가까우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대로 가가지고는 내가 계속 국민의힘 안 찍겠다. 실제로 대구 경북에서는 민주당 지지세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 안 되면 우리도 등 돌릴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이 TK에서도 요새 각광받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변화를 일으킬 것 같은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당 주류에 대해서도 아니 제대로 된 아젠다를 안 내세우고 우리가 그냥 대통령 잘 모실 거야. 우리가 하면은 당이 안정돼.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젠다가 나오고 당을 어떻게 발전시킨가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해야지 이게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고 유승민, 이준석 류의 사람들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지금 호소력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는 것은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지금 당의 주류가 절대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하셨지만 설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 속에서 룰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통해서 할 수 있나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당대표 쫓아내는 거. 근데 그 전 전당대회에서는 사실 이준석 대표 그때 당시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많았는데 됐잖아요, 결국. 됐죠. 그리고 그때보다는 당원 구성도 사실은 개혁 성향의 후보에게 유리해진 것도 맞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원 모집도 추가로 계속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통해서. 그리고 호남 당원도 진짜 많이 늘어났고요. 예. 그때 이준석 대표가 될 때도 역선택 방지 조항 있었어요. 게다가.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설 변호사의 말씀은 이걸 막 당원 100%로 하고 뭐 정말 안 되면 막 유승민 대표 징계하는 거 아니냐 막 우스갯소리로. 네. 저희가 요새 저희 당 잘하는 거를 부각하고 싶은데 저 네. 답답한데 제가 우리 이제 시사토크 촌철살인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천하람이 촌철살인 나갔다고 뭐 또 뭐 살인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징계하면 어떡하나. 뭐 농담입니다만 네. 저희가 뭐 양두구육 이런 사자성어 썼다고 막 뭐 얘기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그래서 저희 당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심리가 일부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설 변호사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설마 했던 게 현실화된 게 많기 때문에 유승민의 도전과 그 여정은 결코 쉽지는 않을 거다. 가시밭길이 될 거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장관급의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천하람 변호사께서 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나오지 말라는 거다. 같은 동의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뭐 같은 프로를 하면서 시사 프로를 하면서 얼마 전에 나경원 전 의원과 같이 자리를 하셨다는 분에게 들은 예. 얘기인데 뭐 계속 도전하실 거냐 예. 아니면 이걸 아직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냐라고 하시니까 이제 일단은 그런 걸로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불씨는 봤을 때는 살려놓겠다.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본인의 영향력과 원래 칼은 또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위력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칼집을 해서 칼을 뽑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뽑지 않을 거라는 거에 더 비중을 두고 있지만은 아마 본인의 존재감이라든지 어찌 보면 지금 어저께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천하람 그때 그러니까 19일 날 그 천하람 위원장도 원외위원장 협의회에서 만나셨겠지만은 지금 나경원 의원도 다음 총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치인들은 제일 두려운 게 잊혀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을 아예 저기서 예를 들어서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빠져버리면 그냥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네. 다음 총선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불신은 살려두되 저는 나가시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하신 19일 원외 당협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천하람 변호사 참석하셨죠? 네, 갔다 왔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입과 의중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모두가 다 관심이란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나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네, 저도 좀 약간 싱겁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게 뭐랄까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말씀을 거의 안 하시고 이제 마무리 발언에서 뭐 종북 주사파 뭐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조금 화제가 된 거 빼고는 현안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진석 위원장이라든지 주호영 원내대표, 뭐 나경원 뭐 전 의원 다 참석했는데 이게 그런 얘기를 시작하면은 화기애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화기애애하기 위해서 애쓰는 느낌? 그러니까 뭐 위험한 얘기는 다들 안 하는 느낌? 뭐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지금 설 변호사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상대당이긴 하지만 비대위원장이에요. 네. 어떤 선거 투표로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데 68곳의 당협위원장을 새로 임명하고 또 기존의 당협위원장도 교체할 수 있다. 이런 당무감사. 모습을 네. 보이고 있거든요. 당무감사를 통해서. 교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왜 저를 보세요? 불안하게. 기존의 당협위원장이시니까. 예. 그런데 이게 좀 뭐랄까 무리수가 아니냐 혹은 이것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계열의 네. 어떤 그 정지 작업, 사전 정지 작업이 네.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 동의하십니까? 예,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저는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과 정진석 예. 지금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다고 보고요. 어떤 그러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 어찌 보면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정치 경력에 비하면 이제까지 뭐 당대표를 했다거나 원내대표를 했다거나 그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족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본인의 어떠한 좀 뭐 족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 예. 좀 무리라고 봐요. 비대위원은 어찌 보면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을 안정시키고. 예, 그런데 지금 이거 그리고 그러면 다음 당 대표가 됐었을 때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어떤 좀 비어 있는 이걸 다 바꿔줘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왜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무리를 하실까?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도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 우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모든 걸 다 바꾸기 위해서 과감하게 내려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신가 하면 얼마 전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원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지 작업, 정리하는 그랬죠. 작업을 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찌 보면 우상호 비대위원장 정도만 해도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리하고 안정화시키고 전당대회를 잘 칠 수 있도록 본인이 이제 감독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심판자로서의 역할을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본인이 선수로도 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이게 당 대표가 되다 보니까 권한도 행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서 과하다라는 얘기는 당내에서도 꽤 많이 나옵니다. 윤상현 의원도 뭐 그런 얘기를 했고 많은 공감을 받고 있고요. 이게 근데 또 하나의 관점에서는 이게 약간 친윤계 당대표 후보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가? 라는 의심도 나와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을 채울 때 아무래도 이제 주류에 가까운 그렇겠죠. 분들로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원 투표에 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실제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요. 이거 효과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요새 당원들이요.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이 누구 찍어라 한다고 찍습니까? 다 우리보다 정치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체육관 선거도 아니고 이제 그 모바일로 ARS도 직접 투표하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을 텐데 저는 그래서 전당대회 전에 이런 식의 누구한테 유리하다라는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안 좋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전당대회 이후에 당의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당협위원장은 또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총선이. 이게 제가 자꾸 저희 당을 디스해서 그렇지만은 국민의힘 그 공천은 원칙이 없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어도 꼭 예. 공천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그건 마찬가지. 그거는 예, 지역위원장도 예,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나 이게 지금 당협위원장 뽑게 되면은 위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뽑으면 다음 당대표가 날릴 수도 있고 다음 당대표 때 어떻게 살아남아도 그다음 공관위원장이 또 날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가 지금 지원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당협위원장 뽑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물론 총선 전에는 충원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정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무리수다. 뭐. 그런데 지금 이제 10월 말 당협위원장을 지금 이제 인선에 들어가면 전당대회는 언제 하느냐? 그러면 전당대회는 뭐 4월 이야기까지 나와요.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국민의힘 인사들 말 들어보면 대통령실에서는 2월 말을 거의 못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촉박하죠. 원래 예. 그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안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초에는 그랬거든요. 원래는 이준석 당대표가 원래 가처분 없이 물러나섰으면 올해 안에 정리를 해서 올해 안에 연말까지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뭐 본인 마음도 그러실 거예요. 이거 당과 내가 진짜 물화일체가 돼서 예. 이거 혼연일체가 돼서 이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이 그렇게 수습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좀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메시지 그다음에 원래는 뭐 정부와 여당이 항상 이렇게 협의체를 가동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원활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 계속 뭐 지금 뭐 이번 주 초에는 뭐 권영세 장관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 원희룡 장관 예. 해서 뭐 한동훈 법무장관까지. 뭐 해서 이제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뭐 3월설, 4월설도 뭐 제기가 됐습니다만 뭐 최근 주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거의 2월 말로 거의 굳혀지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봅니다. 근데 2월 말로 하려면 너무 촉박해요. 당협위원장도 촉박하죠. 뽑아야 되고 네. 뭐 또 심지어는 당무감사를 해가지고 뭐 당협위원장 바꾸겠다. 그러니까 그걸 이 시간 내에 할 수 있을지 뭐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어쨌든 가장 관심이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인데 두 분 혹시 짐작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뭐 밖에 있는 사람이라 뭐 저는 잘 모르고 윤심은 오히려. 어디에 있느냐? 제가 뭐 최근에 대통령과 식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대통령님 당대표 누가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확실한 거는 유승민 전 대표에게 있지는 않다라는 거는 이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약간 뭐 국회의원하고 인수위원장 하셨으면은 빚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데 나경원 전 대표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권영세, 뭐 원희룡 이런 분들인데 근데 나경원 전 대표는 좀 애매해요. 자꾸 자리를 주는 게 사실은 다른 쪽으로 저는 유도한다고 솔직히 해석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면 남는 거는 권영세 장관 정도인데 통일부 장관 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뛰쳐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지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저희가 정책은 빠지고 정쟁만, 국정감사 이대로 괜찮나로 잡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또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고 또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이 체포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더 이제 정쟁이 남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환노위 국감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저는 왜 이토록 김문수 위원장이 극단적이고 단정적이고 편향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영복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럼 저 김일성주의자인가요? 저와 같이 신영복 선생님 책을 읽은 노동자들은 김일성주의인가요? 김문수 위원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김문수 위원장이 자초한 거라고 봐요. 일단 제일 문제는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호를 했습니다만은 제일 문제는 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위원장 본인에게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분을 이제 뭐 임명을 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그 발언 자체가
장소와 때에 맞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 저는 지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생각의 자유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국회에서 그것도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에게 간첩이 있다는 생각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뭐 김일성주의다. 정말 저는 한 20년 저 대학 졸업한 이후로 잘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예요. 약간 8, 90년대 저희 운동권에서 쓰이던 단어들이죠. 네,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 김일성주의라는 게 주체 사상, 예. 그러니까 주사파를 이끌을 때 하는 얘기였었는데 신영복 선생은 이미 60년대, 70년대에 그렇죠. 복역을 하셨어요. 예. 당시 주체 사상은 아직 정립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리고, 예. 이것을 갖다 붙이고 있으니 그것도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일단 발언 자체가 장소와 때에 맞지 않았다. 저는 그리고 김문수 위원장 발언도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저는 애당초 경산호위 위원장이 안 맞다고 봐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경산호위 위원장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우리가 사측과 노측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건데 아니 그거를 해야 되는 위원장이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양쪽의 협의를 이끌어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식의 누구누구를 막 이렇게 딱지로 붙이는 정치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는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찍지 않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못해도 40%는 있잖아요. 대선 때 뽑으셨고 뭐 지지율이 나오는데 그럼 40%의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김일성주의자를 우리가 왜 뽑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저희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친일파 프레임 같은 거를 저희한테 씌우고 뭐 한미일 연합훈련 극단적 신일이다. 저 이런 것도 안 좋아하는 게요.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국민의힘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친일파입니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는 무슨 종북, 무슨 친일, 뭐 토착외구, 뭐 빨갱이 이런 건 이제 좀 그만해야 된다. 이거 철지난 얘기고 이거 자체가 우리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모욕하는 얘기다. 이제는 좀 그만하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듯한 또 이 발언을 내놨거든요.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김문수 전 지사는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입니다. 제도나 이론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70년대 말 80년대 실제로 우리 노동 현장을 뛴 분이기 때문에 진영에 관계없이 많은 노동운동가들과 또 이런 서로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현장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현장을 가장 잘 안다고 판단해서 인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 또 지난 19일에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만남에서는 또 주사파와는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발언도 내놨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는데요. 네. 이 윤 대통령의 발언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사파와 함께할 수 없다는 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굳이 얘기하실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정치에 뭐 주사파가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아쉬움이 들고 사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입문에서부터 선거 때까지를 보면은 원래 정당 활동 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좀 유연하고 예를 들면 우리 DJ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존경한다고 밝힐 정도로 약간 뭐 진영을 좀 넘나들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당선되시고 인선하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너무 좀 우클릭만 한다라는 비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억울하다, 뭐 능력 위주로 했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거 좀 너무 뭔가 올드보이들 귀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필드를 좀 넓게 써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설 변호사님. 네, 일단 참 그 19일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어서 원래는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정신이 없다 보니까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 발언을 보고 상당히 저는 경악을 했어요. 아니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아니 진짜 그러면 이게 과연 지칭하는 게 나중에 대통령실은 해명을 내놨습니다만 이게 민주당을 지칭하는 건 아닌가? 그럼 민주당을 정북 주사파라고 보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민주당은 정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말 그걸 철저히 신봉하는 저는 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죠. 설마 민주당까지 협치라는 말은
보통 야당과 여당의 단어이지 예. 북한과 협치한다는 말 잘 안 하지 아, 않습니까? 저희 그 바로 이어서 건전한 진보 뭐 이런 쪽이랑 협치한다 이런 얘기 예, 했어요. 아이, 설마 예. 이걸 예, 민주당이 예.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인식이 그러니까 요즘 정말 트는 게 김문수 위원장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약간 왜 이렇게 극우 인사 쪽으로 가는 건 아닌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정말 많은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저희가 1시간을 편성을 했는데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시사 토크쇼 감사합니다. 아쉬운 뒷이야기들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첫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